여러분, 김은수 센터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바쁘기도 하고 개인 사정상 지방 강의를 거의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실에 강의 요청이 오면 1시간 넘는 데서는 이렇게 부르면 바쁘다고 그래라. 그래서 제가 군 쪽에 마지막 강의가 찾아보니까 2014년 4월 29일 날 거창군에 가서 아카데미 강의한 게 마지막이더라고요. 그 외에는 이제 주로 부산, 주로 서울 쪽만 강의를 했는데, 어쨌든 이 최장기 프로그램인 장상 아카데미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제 위촉패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아까 앞에 소개했으니까 저의 뭐 돈과 삶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재미있게 조금 스토리로 풀어드리고요. 이제 제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출발 때 질문을 받습니다. 예, 질문하시면 책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왔는데 막 거시경제 이야기하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하고 가면 정말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강의를 하고 싶고, 제가 담당자 이지혜 계장님께 여쭤봤어요. 강의 전에 강의를 듣는 분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여쭤보니까 20대부터 70대까지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강의가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있는 강의예요.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관심이 다 달라요. 이제 내일 모레 은퇴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 이거 궁금하다라는 거 하고요. 우리 여기 20대 분들, 20대 맞는지 모르겠지만 몇 분은 이제 미혼분들이 보이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급여 받아서 이 돈 어떻게 관리하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좀 필요한 강의를 하고 가고 싶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질문을 조금, 오늘 이런 이야기는 꼭 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뭐 좋은 종목을 좀 골라주세요. 이런 주식 뭐 이런 거는 그다음에 또 광주에 어떤 아파트가 더 오를까요? 제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장성군의 땅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산 관리나 가정 경제의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조금 손들어서 이런 거는 요즘 궁금한데 좀 듣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질문 안 나오는데요. 한 조금 지나면 막 이제 이거 나도 궁금해 그러시거든요. 네,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부터 스타트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거기. 아니, 은행에서 자꾸 네. 예탁금이나 이런 걸 하면 이자라고 하죠. 그런 네. 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요즘은. 네, 엊그저께 기준금리 또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런 걸 그냥 믿고 이렇게 맡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더 나은 건지. 그 농에다가 갖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행에다 맡길지 집에다 농에다 둘지. 네. 이게 질문이 그거겠죠. 은행이자가 자꾸 떨어지는데 돈을 어떻게 좀 해야 되냐. 물가는 조금씩 오르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요거 좀 모아서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또 감사합니다. 마이크도 돌아다니니까 질문 나중에 제가 가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대답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돈에 대한 겁니다. 네. 부동산도 괜찮습니다. 돈 걱정 많으실 텐데요. 네. 돈 걱정 많으실 거예요. 그냥 너무 많아서 그건 감사하죠. 너무 많아서. 네. 혹시 마이크 조금만. 네. 우리 1시간 반 금방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네. 70대 이전 60대인데요. 네. 아까 이제 20대가 했으니까 네. 저는 좀 지나서 하겠습니다. 네. 요즘 DLF인가? DLS라고 DLF요. 네. DLF 그것 네. 때문에 좀 매스컴에 많이 좀 떠들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ELS 있잖아요. 네. 그것도 ELS? 다 파생 네.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 연계 상품.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음,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네, 그 은행 예금보다는 훨씬 더 맞죠. 좀 네. 나은 것 같아서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네, 재테크 전략을 네,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ELS 은행에서 뭐 나쁜 상품은 아니고요. ELS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상품, 좋은 상품은 없고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속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ELS, DLF, 특히 DLF가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평생 일하고 마지막 남은 돈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오늘 그런 공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테크 공부의 목적은 우리 자산을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1,000만 원 넣었는데 갑자기 2,000이 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여러분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굉장히 유익한 질문이 자꾸 나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역시 오래된 아카데미는 다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50대인데요. 지금, 저도 50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 경기가 중국. 좀 네. 위태롭기도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상태 현재에서는 금리가 좀 뭐 최저 금리를 네.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급격하게 중국이 위기에 봉착하면은 급격하게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국이 위기에 봉착한 질문의 요지를 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중국이 위기에 처했을 위기에 처했을 때 때 부동산 버블이라든가 중국의 이자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중국 시장에 대한 중국 거죠?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에 거의 맞물려서 간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질문은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 우리나라 금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좀 수준 있는. 근데 우리가 이거 공부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데. 예, 우리 어르신. 예. 네, 아버님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또 빨간 옷 입으신 아버님.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 조금 투자 가치가 있는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질문이 안 나오길 바랬는데, 네, 가상화폐. 일단 비트코인 중심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재밌죠.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들 이야기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또 한 두 분만 더, 예, 잠깐만요. 다 들으셔야 되니까 마이크 좀. 오늘 이거 답만 드리고 가도 끝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년에 최소 경비가 도심의 네. 서민층이랄까 그 정도 경비가 어느 정도 산출돼야 될지 그런 네. 것도 알고 싶네요. 일단 그 답은 나와 있는데요. 그 국민관리공단, 연금공단에 이제 부부 중심으로 서울과 지방이 좀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한 220, 30 정도로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집이나 삶의 모양들이 살아왔던, 그러니까 은퇴 직전에 내가 소비해 왔던 이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거는 이제 은퇴 이후에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는 노후가 되기 전에 뭘 준비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오늘 그렇게 대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나왔습니다. 아까 이자 나왔고요. 중국 시장이 어쨌든 중국 시장이 버블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같이 어려워지니까 중국 시장 여쭤봤고요. 그다음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어르신들 여쭤봤고 노년의 지혜로운 자산관리 여쭤보셨고 또 있습니까? ELF. 예, 다 금융 쪽인데요. 네, 제가 부동산 잘 모르는 줄 알고 아무도 대답을 질문 안 하시는데 됐나? 이 정도로 넘어갈까요? 네, 보세요. 이제 자꾸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 네. 지금 현재 네. 집을 네. 이제 좀 새로운 집으로 옮기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집은 장성인가요? 광주인가요? 광주입니다. 네, 네. 광주겠죠. 근데 좀 네. 오래된 아파트예요. 네. 근데 새 집으로 옮기고 싶은데 새 집으로 옮기려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모든 자산. 부동산으로 옮기고 집으로 옮기고 또 추가로 더 지출을 해야 돼요.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대출을 받고 가는 게 낫은지 네. 아니면 네. 이제 조금씩 지금 과하게 나중에 이제 부동산들이 과하다. 지금 이렇게 조금만 네. 기다리면 버블이 꺼질 것이다. 막 이런 네. 말들이 있잖아요. 좀 기다려야 될 것인지. 네.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 혹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몇? 셋입니다. 네, 나이대가 자녀 나이대 네, 이제 중고 중고생, 대학생까지. 네, 대학생까지. 네. 맞벌이 하십니까? 외벌이십니까? 맞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광주 부동산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부동산은 좀 원칙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네, 오늘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리긴 그렇고요. 여러 가지 전문가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오다가 또 이제 저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뭐 몇 분 만났는데 보험도 궁금해하셨습니다. 예, 지방에 가서 제가 이렇게 메일을 받아보면 보험료 정말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험까지도 전반적으로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들을 보면 그냥 조금 모양새로 놔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자료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한 거를 가지고 이 자료와 함께 원칙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그냥 우리들의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서울이긴 하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이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다. 이분들의 미래의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의 두려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 보시면 그냥 소득은 부부 합쳐서 40대고요. 부부가 합쳐가지고 얼마 정도를 버는가 하면 세후로 한 550만 원 정도를 법니다. 적지 않는 소득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출이 생활비 200을 나가고요. 교육비로 100, 아들 둘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비가 100 나가고 대출이 85만 원인데 이 대출은 이자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가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는 뭐 여기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1억 5천에 대해서 이게 고정금리로 빌렸던 거예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3.2% 나가고 있고요. 보험료가 6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지출은 445만 원. 거기다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그 노후 자금 이야기할 때 어르신들 잘 들어보세요.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 매달 들어가는 게 정기 지출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산까지는 해드릴 거거든요. 막 너무 어려운 가계부 이런 건 할 필요가 없고요. 예산을 어떻게 잡을지 이거가 나중에 노후의 삶도 되게 연결이 되어서 이제 몇 가지를 공부하자면 매달 나가는 게 무슨 지출이라고요? 정기 지출. 예, 기억하세요. 매달 나가는 거. 뭐 용돈, 생활비, 이자, 보험료, 통신비 이런 게 매달 나가는 거고요. 이런 것들 적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계부를 안 쓰더라도 매달 나가는 거 적어보세요. 그럼 지금 적을걸요. 우리 집에 주거 생활비가 얼마지? 대충 식비, 외식비를 얼마 쓰지? 우리 용돈이 얼마지? 우리 통신비가 얼마지? 그러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2018년 동안 우리 돈을 관리하는 여성분들 잘 들어보세요. 2018년 작년 1년 동안 한 가정에 썼던 총 피복비, 옷, 화장품 이런 거 혹은 1년에 나갔던 총 경조사비 그 다음에 대소사 비용 명절이나 또 부모님 생신이나 뭐 집에 잔치가 있거나 이런 비용 그 다음에 작년 1년 동안 뭐 여행이나 휴가로 썼던 놀러 갈 때 썼던 총 비용 이런 것들을 적으라 그러면 못 적어요. 진짜 못 적어요. 그러니까 네 명이 썼던 1년간의 총 비용은 못 적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은퇴 이후에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다들 150으로 살아요 그래요. 맞아요. 은퇴 이후에 보통 한 150, 200이면 그냥 한 달 생활비는 돼요. 예, 근데 왜 늘 1년 단위로 예산을 세우면 돈이 부족한 줄 아세요? 생각보다 비정기 지출, 뭐 여행 가거나 집에 뭐 전자제품을 바꾸거나 잔치를 좀 하거나 또 경조사도 많잖아요. 예, 뭐 이렇게 60대가 되면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뭐 이렇게 친구들 사망 별세보다는 자녀들이 이제 뭐 결혼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있죠. 또 여행 가기도 이제 퇴직하고 나면 여행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짤 때 아까 답을 좀 드릴게요. 짤 때 매달 쓰는 지출뿐만 아니고 1년 동안 쓰는 지출을 잘 체크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매년 돈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매달 쓰는 거 이 정도라고 생각해서 노후 준비를 하면 안 되는 게, 지금도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돈 쓸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막 쓰는 건 아닌데 초기에 한 10년간 많이 들어가요. 그게 시간이 이제 남아 돌면 그 시간을 주로 우리는 도서관에 와서 책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간을 누굴 만나고 어디를 가고 하면 누굴 만나고 가는 것은 전부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무슨 지출이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그것을 비정기 이게 이거 잘못 적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정기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나가는 거. 심지어 자동차 보험도 매년 나가죠. 세금도 1년에 한 번 나가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1년에 한 번 나가는 게 매달 나가는 것은 정기 지출이고 1년에 한 번 나가는 것은 언제 나가는지 모르지만 이게 비정기 지출이다. 근데 이 비정기가 이 집 같은 경우도 60만 원이니까 1년에 한 700 정도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돈은 440만 원이고 1년에 나가는 돈이 700이니까 이렇게 합치면 어쨌든 500 정도죠.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자기가 550만 원 버는데 저축할 돈이 별로 없고 아직 대출은 남아있고. 자, 집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 조금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부동산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버블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부동산이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다른데 막 폭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부동산으로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이전 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고, 또 여러분들하고 제가 보는 투자 수익을 내는 방법이 수익에 대한 계산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뭐 광주 같은 경우 지금 1,000만 원 넘었죠. 그래서 분양가가 32평 기준으로 뭐 한 3억 5천 4억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4억짜리 아파트가 10년 뒤에 5억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억이 올랐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이자에 대해서 10년간 냈던 이자에 대한 거, 그 이자를 또 다른 데다가 적금을 넣거나 또 투자했을 때 기회비용, 이렇게 봤을 때 4억이 10년 뒤에 5억이 되면 오른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으로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에게 부동산을 바라볼 때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제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산가들이 오기도 하고요. 진짜 돈 많은 분들 많아요. 한 분은 아들 소개로 왔는데 그 아들의 아버지가 남편이 못 가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집이 저를 오랫동안 아는 집인데 창피하게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왜 센터장에 가서 상담을 하냐. 제가 뭐 대단한 존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 생각에는 그 돈이, 그 현금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얼마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얼마인데 그러니까 현금으로 150억이에요.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정말로 거짓말이나 약 올리는 게 아니고 이게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150억을 가지고 얼마 안 된다라고 남편이 가지 마라 그러고 자기도 150억밖에 없다 그러고, 뭐 저를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돈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센터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자산가들, 뭐 조금 중간 자산가들 있죠. 뭐 한 50억 정도 자산가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집 한 채 사기가 어려운 분들이 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 보세요. 이분도 집이 올랐어요. 집을 4억 5천 주고 샀는데 자기 돈이 3억이었고 4억 5천 두고 5년 전에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뭐 한 2억 한 5천 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 있는가 하면 이 집은 아파트 가격이 뭐 한 2억 5천도 올랐는데 이분이 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퇴 이후에 이분은 이 집을 팔고 나면 대출이 없으면 대출도 좀 갚았거든요. 그러면 뭐 대출 빼고 나면 자기 돈은 6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퇴직을 했다고 칠게요. 아직 퇴직이 아니겠지만 이 공무원이. 그러면 서울에서 6억을 가지고 어디를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이 올랐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시장을 접근할 때
제가 그래서 청약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30대 분들은 결혼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집 마련이에요. 적절한 대출을 끼고 집은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 사는 게 두 가지죠. 광주의 아파트를 돈 주고 사는 것도 있는 거죠. 아까 이사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또한 옛날 아파트가 있는데 신규 아파트로 가고 싶죠. 얼마나 좋은데요. 신규 아파트에는 1층에 차도 없어요. 예, 저도 늦둥이가, 제가 둘째가 21살이고요. 늦둥이가 8살짜리가 있어요. 네, 놀랍죠. 예. 오늘 저녁에 식사 못하고 가는 이유가 늦둥이를 책 읽어주고 재워야 돼요. 오늘 제가 재우는 타임이에요. 예, 그거를 놓치면 큰일 난다고 보면 돼요. 네. 우리 군수님은 이해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제 삶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1층에 차 없이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예전에 제가 늦둥이를 낳고 집이 서울에 차가 많은 동네였는데 유치원 갈 때 골목길을 늘 이렇게 붙어서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아파트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쨌든 부동산을 볼 때 어떤 아파트가 올랐다고, 우리 아내도 그래요. 제가 집에 43평 경기도에 집이 있는데 저는 이제 경기도에 살려고 노년을, 그래서 집값이 덜 올랐지만 그냥 내 삶이 좋아서. 아내는 막 올랐다고 좋아해요. 제가 43평을 5억 5천 주고 샀는데 지금 12억 하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6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걸 팔고 제가 어디로 갈까요? 잠실로 못 가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부동산이 올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자산가들은 내 집이 진짜 좋은 데 하나가 있어요. 예, 대출도 없고 하나가 있고 이제 남는 돈으로 전세 끼고 갭 투자하던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서민들은 이게 내 집이에요. 그리고 대출이 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아파트가 4억짜리가 1억이 올랐으면 대출도 1억이에요. 근데 팔고 못 간다고요. 그냥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로 돈 벌었다고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그걸 팔고 딴 데 가면 또 그 가격도 올랐어요. 단지 제가 젊은 분들에게 빨리 집을 사라고 한 건 그때 안 샀다면, 내가 대출이 겁나서 적절한 대출을 가지고 그 집을 안 샀다면 지금 내 전세는 여전히 그 전세고 지금은 2억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사야 되니까 우리가 부동산은 청약을 하던 신규 아파트를 사던 적절할 때 사야 된다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도 마찬가지죠.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집이 올랐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서민들은 내 집이 한 채다. 그러면 그 집을 제가 빨리 집을 사라고 한 건 조금씩 오르니까 좀 싸게 살 기회를 보자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집이 오른 사람들은 이분은 6억 주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아까 노년 말씀하셨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성에 살던 광주에 살던 내 집이 있어요. 뭐 엄청난 집도 아니고 그냥 광주에 30평 집이 있다. 집이 뭐 예를 들면 광주도 한 6억 정도 한다고 봤을 때 그냥 제일 높은 집이 한 6, 7억 된다고 봤을 때 자 은퇴가 됐어요. 현금이 없고 대출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집 팔고 저기 더 섬으로 갈 것 같아요? 안 가져요. 사람은 자기가 살던 동네를 보통 못 떠나요. 살던 동네, 만나는 친구들 이렇게 노년을 보내고 싶지 이거 팔고 한 2억 더 현금 가져서 어디 ELS에 해서 돈 벌겠다고 자기가 살던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동네로 전세로 못 가요. 그래서 집에 대한 생각을 집을 싸게 사는 것 뿐이지 얘가 올라서 이걸 이익 현금화 한다는 생각들이 생각보다는 이론적으로 계산은 되는데 그렇게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어쨌든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싸게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 맞벌이 물어보신 분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대출에 얼마 되느냐인 거예요. 모든 재산을 부동산은 한번 움직이면 죄송한데 우리 서민들은 모든 전 재산을 다 때려 넣어야 돼요. 그거는 아까 질문자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그래요. 우리가 버는 소득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 이거 있는 돈 줘서 집 하나 사고 돈을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전 재산을. 그러면 이제 아까 아이가 3명이니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옮기려고 하느냐, 교육이냐, 뭐 재테크냐 이런 걸 생각하고 옮겼을 때 만약에 대출이 1억이 생겼다, 2억이 생겼다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맞벌이해서 돈 쓰고 남는 돈으로 감당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옮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옮기고자 하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선생님이 옮기는 게 좋다고 느낀다면 모든 사람들이 새 아파트가 좋다고 느끼겠죠. 그러면 구 아파트보다는 신규 아파트가 시간이 가면서 올라도 조금 더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옮길 때 안 옮길 때 생각은 대출인데 대출의 금액은 내 주머니 사정을 봐서 예, 감당 가능한지.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나이가 이제 많아졌는데 한 1억 오르면 팔고 나와야지. 이렇게 접근했다가는 힘들다고요. 예, 애들 또 3명이나 있고 뭐 한 5천 정도 올랐는데 팔고 또 어디 가요? 그리고 사람은 새 아파트로 이사 왔는데 만약에 1억이 올랐어요. 근데 집에 돈이 좀 없어요. 그렇다고 그 집을 다시 팔고 옛날 아파트로는 못 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잘 결정해서 하면 좋겠죠. 어쨌든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려워요. 그만큼. 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케이스 가지고 여러 가지를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이거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해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하면 생각보다 국가가 돈을 벌고 GDP가 올라가서 대한민국이 부자가 됐다고 하지만 우리 소득이 따라 올라가지 않아서 우리가 번 급여 가지고 뭘 하려고 할 때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고 돈 쓸 거 없다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건 몰라도 돼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 세우기예요. 재테크는 좀 더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몇 가지는 해드릴게요. 예산 세우기. 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해야 될 게 있어요. 20, 30대들은 아직 한참 돈을 벌고 그거로 재테크를 해야 되니까 20, 30대들의 중요한 것은 재테크가 아니고요. 누가 조금 더 저축하느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 뭐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구급 공무원 계시면 구급 공무원 소득이 3, 400이 아니잖아요. 200이 안 된다고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또 노후가 준비되긴 하지만 이제 많은 소득이 아니라고요. 그럼 한 150, 160, 170만 원 받아서 어디 투자해서 재테크 하는 것보다 뭐 비트코인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예산을 세워서 돈을 가치 있게 쓰고 잘 모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모을 거는 뒤에 제가 자산관리법에 나오니까 그러면 먼저 투자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잘 모으는 거죠. 그러려면 돈 쓰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는 안 하더라도 그냥 요즘 카드를 쓰더라도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20, 30대 분들은 재테크로 막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 50대는 뭐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딱히 지금 제가 강의한다고 뭐 이렇게 지출을 줄이고 안 돼요. 네. 이런 것도 구차하잖아요. 오늘 제 강의 듣고 마음 먹었다고 집에 가서 막 야 너 먹지 마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냥 살던 대로 사시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50대가 되면 이제 5년, 10년 뒤에 은퇴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까지는 이제 지출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고 은퇴가 가까워 오기 한 5년 정도는 조금씩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퇴직 이후의 소득이 퇴직 전에 소득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사람은 자기 소득에 맞게끔 지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누구나 다 여기 있는 대부분이 퇴직하기 이전에 소득이 보통 피크를 찍거든요. 공무원으로 하더라도 구급 공무원보다는 내가 퇴직 전에 공무원 나이 50대가 되는 그분들이 급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출은 내가 최고 많은 급여를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은퇴가 온다고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 우리의 지출, 돈을 쓰는 습관이나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 그죠? 뭐 먹는지 차를 쓰든지 이런 것들이 이금 구급 공무원들이 만약에 저는 청년들이 차 사는 거 반대인데 차를 사면 청년들이 필요하면 차를 뭐 아반떼 밑으로 사지 차를 벤츠를 사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이제 50대가 되면 차가 모닝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자동차도 뭐가 될까요? 조금 높은 거가 되죠. 뭐 그랜저다 이런 것들이 되니까 결국은 차를 사도 조금 좋은 걸 사고 집도 좀 넓고 뭐 먹을 때도 50대 분들이 돈 쓰는 게 크다고요. 그러다가 퇴직이 오면 우리 모두 동일하게 급여 받던 게 딱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이 쓰다가 소득이 제로인 거죠. 그럼 뭘 해야 될까 했을 때 한 4, 5년부터 고정 지출, 그러니까 매달 나가는 비용을 조금씩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은퇴 이후에 소득이 줄어들어도 거기에 맞게끔 쓰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예산이라고요. 그래서 막 가계부를 어렵게 쓰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래도 오늘 강의 들으셨으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죠.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 벌어서 어떻게 쓰지? 그러면 이제 체크하면 돼요. 이 소비는 가치롭다.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 세우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돈을 저축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또 이제 하나 알려드리는 것은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 돈을 용도를 쪼개서 모으세요. 그것을 용도 통장이라고 하거든요. 용도 통장. 제가 뭐 뒤에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한참 제가 장모님이 옛날에 중풍으로 쓰러지시기 전에 저는 이제 결혼 지 올해 25주년이거든요. 아내 쪽에 여행을 4년마다 여행을 가요. 그래서 아내가 우리 와이프 쪽이 4남매예요. 딸 3명에 아들 하나. 그런데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 여행 갈 때 주로 제주도를 가요. 이게 장모님이 건강 때문에. 근데 그럼 몇 명이에요, 총? 식구 부부만 해도 5 부부인 거죠. 그렇게 여행 갈 때 얼마를 쓰고 오는지 아세요? 제주도 가서 놀라지 마세요. 1,000만 원 쓰고 와요. 부럽죠? 왜? 다들 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하느냐? 한 달에 형제들이 5만 원씩 개를 해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가 모여요? 네 부부니까 네 가정이, 처제는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남매 4명이 한 달에 5만 원씩 모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개 주니까 20만 원 들어오죠. 그럼 한 달에 5만 원씩 빠지거든요. 사실 5만 원의 돈 가지고 뭐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5만 원 갖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돈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 돈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가지고 모으면 1년에 얼마가 모일까요? 20만 원이니까 240만 원 모이죠. 그 돈이 4년이 되면 이제 이걸 그럼 4년이면 이걸 적금을 넣을까요? 투자할까요? 이건 이제 좀 더 나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건 제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는지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답은 아닌데 뭐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제가 19년간 실패 없이 19년 동안 금융을 할 때 자산 관리를 했다는 것은 그 안에 금융 위기도 있었어요. 제가 막 잘하고 있지는 않는데 저의 특징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박 이런 거는 없는데 실패 안 하면 돼요. 그러면 4년이면 원금만 얼마가 모여요? 원금만 960만 원이죠.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걸 어디 투자해서 1,100이 안 돼도 그냥 960만 원만 모여도 되는 거예요. 출발은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다 놀랬지만 저희들의 출발은 한 달에 좀 아껴서 5만 원 적금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못하는가 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연봉이 작지 않은데 갑자기 제가 기분 좋다고 여보 나 이번에 적금 다 써. 장모님 모시고 여행 가자. 1,000만 원. 이러면 우리 와이프 절대 돈 안 써요. 그런 여자들이 돈이 있어도 생각 못한 돈을 목돈을 1,000만 원 내기가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여행을 가는가 하면 4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했던 거고요. 그게 용도 통장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5만 원을 아껴 쓰니까 아낄 때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아껴 쓰니까 신나게 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다 쓰고 와요. 저희들이 그렇게 가족으로 모아서 많이 해요. 아까 뭐 우리 계장님께서 저를 소개했지만 아버지가 부도 나고 우리 집에 이렇게 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 아버지 차를 못 사드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2009년도 10년 전에 아버지에게 스포티지를 사드렸어요. 그때 가격이 2,200만 원이었어요. 어떻게 샀는지 아세요? 4년 동안
5년 동안 형제들이 10만 원씩 모아서 그거로 5년간 펀드를 들었어요. 근데 그 펀드가 뭐 수익이 많이 나진 않았지만 그렇게 모으니까 원금만 1,800이 모인 거예요. 근데 수익이 붙어서 2,200이 됐고, 아버지는 큰 사업 현대자동차 벤더여서 한 260억이 터졌어요. 부도날 때. 이게 25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가 아니었고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집이 200평 되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생 안 하고 아버지가 되게 부자였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부도 나면서 전단지 돌리고 공공근로하고 풀 뽑고 막 이렇게 하여튼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조금 제가 막 돈을 많이 벌기 전에 한 달에 한 300, 400 벌 때 우리 형제들이 10만 원씩 이렇게 모아서 30만 원씩을 모은 거예요. 그 돈이 원금이 1,800이 됐고, 그게 수익이 좀 나서 2,200이 돼서 아버지에게 준비된 만큼의 차를 사드린 거예요. 현금 주고. 그러면 2,200 정도를 아버지에게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출발은 뭐예요? 한 달 아낀 10만 원이고, 또 하나가 용도를 정한 거죠. 여기 돈이 섞여 있으면 돈은 가치가 없어요. 또 필요하면 다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가면 아버지가, 저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부도 나고, 저도 외국에서 뭐 경영대학원 또 나왔는데 공부할 만큼 한 아들이 당신 때문에 부도가 나서 파산자가 되고 빚쟁이가 되고 막 전단지 돌리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힘들겠어요. 예. 그런 아들이 서울 가서 제가 2009년도에 아침마당 2번 나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부산 청동네에서 이금희 씨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아침마당 생방송 55분 2번 강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인 거죠. 제가 아카데미 온 거 오늘 영광처럼 아침마당도 영광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차 사줬다고 제가 차 사드리고 3개월 동안 비닐도 안 떼고 다니고요. 제가 부산 가면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와요. 그냥 아버지가 저희가 좋겠죠. 근데 지난주도 토요일도 제가 부산 강의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갔는데 아버지가 딱 가지고 왔는데 차가 거의 새 차예요. 10년 됐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8순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버지 차 바꿀 때 안 됐냐. 지금 한 7만 탔거든요. 뭐 낚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은 없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네들 이거 어떻게 사줬는데. 제가 돈을 벌어서 2천을 준 게 아니에요. 동생도 아버지 부도 나서 일본에서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제 3명이 그 고생할 때 아버지 차 하나 사드려주고자 5년 뒤에 사자 계획을 세우고 한 달에 10만씩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00 차는 아버지에게는 벤츠보다 좋은 차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차 안 바꾼대요. 죽을 때까지. 제가 볼 때 20년 탈 것 같아요. 예. 박수 쳐도 돼요. 우리 아버지 위해서는 거니까. 제가 이거는 저를 자랑한 게 아니고, 제가 상담할 때 그래요. 우리는 강원도에 오신 쌀 가게 하는 집인데, 센터장님 우리는 제주도를 한번 못 가봤어요. 왜 못 갔냐? 돈이 없어요. 애가 대학생이고 직장이어서 모았어요. 3년간. 너 대학생 너 5만 원 아르바이트해서 내라. 넌 직장인 너 한 달에 200버니까 10만 원 내라. 그래가지고 3년 적금 넣어가지고요. 한 400 얼마짜리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다 왔어요. 인생의 가장 훌륭한 여행이죠. 누구는 몇 천만 원 쓰지만 저가항공 타도 돼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때 뭐가 필요하면, 그래서 매달 쓰는 걸 좀 따져야 돼요. 이건 쓸데없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그 5만 원 쓸데없는 걸 좀 찾아서 가치 있게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가치는 가족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게 무슨 통장이라고요? 용도 통장. 사람마다 다 가치가 달라요. 예, 그렇게 뭐고, 청년들은 아이폰이나 갤럭시 막 2년마다 바꾼다 그러면 제가 못 바꾸게 해요. 예, 배터리 바꾸고 2년 더 쓰고 적금 넣어라. 그럼 100만 원짜리 살 수 있다. 그러면 5만 원 적금 넣으면 2년 뒤면 120만 원 나와요. 그러면 120을 현금 주고 살 때 얼마나 기쁜 줄 알아요? 이렇게 돈을 쓰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용도 통장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 했고요. 자, 부동산부터 이야기할까요? 아까 부동산 이야기했죠. 자,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부동산 투자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경제학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안 돼요. 미국은 금리가 오르다가 떨어졌는데 우리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볼 건 이거죠.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은
조금 꿈틀거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집을 나 좀 집 살 계획이 있어 그러면 대출을 조금 더 끼더라도 좀 가능하면 빨리 사는 게 좋아요. 제가 말한 사는 거 어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집 하나 가지는 거 이야기했어요. 예, 뭐 이렇게 대출 끼고 갭 투자하는 거 말고요. 예, 내가 집이 있는데 막 또 두세 개를 막 전세 끼고 또 사고 막 삶이 엉망이 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내 집 하나가 혹시 없는 분들은 내 집 살 계획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겠죠. 청약에 넣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광주지만 청약은 되게 광주는 투기 과열 지역이에요. 광주는 어떤 지역이에요? 전 그건 몰라요. 광주가 투기 지역이에요? 어떤 지역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투기 지정이나 투기 과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청약 시장에 못 들어가요. 옛날에는 50% 가점이고 민영 아파트가 50%가 추첨이었어요. 그럼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전세 끼고 집 하나 사고 싶어. 그러면 청약 시장에 들어갈 수 있었죠. 왜? 가점으로는 안 되고 유주택자지만 50% 민영으로 넘어오면 32평 이상은 뭐가 있어요? 뺑뺑이 돌리는 거죠. 그럼 복골복이니까요. 근데 이게 투기 과열지역이나 투자 지역으로 투기 지역으로 넘어오면 유주택자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청약이 되면 추첨이 없어요. 전부 가점이고 추첨을 하더라도 유주택자 집 있는 사람들은 추첨에 못 들어가요. 이제 그렇게 시장이 좀 바뀌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주거 안정 로드맵 5년, 10년 제가 데이터를 정책 정보를 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청약 시장 말고요. 예를 들면 이제 광주도 두 가지가 있겠죠. 장성은 알아보니까 오늘 이야기 제가 따로 알아본 게 아니고요. 항상 제가 어디 강의 가면 지방 가면 물어봐요. 이 동네 부동산이 얼마입니까? 어느 동네가 뜹니까? 그러면 얼마나 잘 이야기해 준다고요. 예. 근데 이야기할 때 또 이제 제가 묻지도 않는데 서울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사니까 여기가 중요하죠. 예. 서울은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서울에 살 거 아니니까. 그리고 서울에 사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되게 우울하고 서울은 웬만큼 돈 있어도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 서울 온다 그러면 저 절대 못 오게 했어요. 서울은 좀 사람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너무 바쁘고 애들도 뭐 안 행복하고 또 거의 우울해요. 그래서 장성 같은 경우도 만약에 선호도평이면 평당 한쯤 800까지 올라갔다고 하던데 어쨌든 한 2억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는 장성이나 광주나 청약으로 사고 만약에 돈 주고 산다 그러면 광주가 6억이 넘잖아요. 이런 건 제가 반대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을 살 때 그냥 일반 매매가로는 사기에는 조금 광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매매가로 사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청약으로 들어가자는 개념이 있고 이런 것도 돼요. 항상 모든 시장은 청약이 되고 입주가 되기 전까지 혹은 입주가 되고 나서 몇 년 가야 오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조금 더 피를 주거나 조금 더 비싸게 사는 거는 괜찮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아예 올라 있는 거는 사지 말고 한 2, 3년 뒤에 어디가 택지 개발이 되어서 신규 아파트가 올라온다. 그러면 첫 번째 분양을 받자. 청약을 넣자. 두 번째는 뭐냐면 준공이 되고 입주가 시작되고 아파트가 좀 올랐어. 4천 올랐네, 6천 올랐네 할 때 내 집이 없으면 그거라도 따라 들어가서 사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이자가 너무 낮아요. 이자가 지금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고정금리가 2.3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신혼부부들은 더 좋은 조건 1%대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고정금리 2%면 한 30년이면 한 1, 2억까지 커버가 돼요. 그리고 살면서 갚으면 되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집을 사고 6억 주고 7억 주고 여기가 제일 뜨는데 지금 7억 해. 근데 앞으로 9억 될 거야. 이런 것들은 저는 안 샀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무리가 좀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노후에 혹은 지금 상가나 아파트를 그러니까 상가나 아파트나 부동산을 월세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에 대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자꾸 원칙만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시장은 내 상황이나 원칙을 말 안 하고 이거 사, 이거 좋아, 이 상품 좋아 이렇게 자꾸 판매되는 상품
그게 부동산이건, 그게 ELS건, 그게 DLF건, 그게 보험이건 마지막 단계에서 상품만 자꾸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원칙을 안 가지고 있으면 항상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동산 투자할 때 아까 아파트 내 집 마련은 그렇게 이야기해드렸고,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월세 받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많이 문의해요. 여기에 대한 투자론을 이야기해드릴게요. 자, 정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건 어디에 따라 다른가 하면 내 나이가 되게 중요해요. 내 나이.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임대를 받는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중요한 게 내 소득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40대 중반인데 한 2억 2억 정도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대출을 끼고 한 3억 정도의 오피스텔 1억짜리를 3개 살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1억은 대출이라고 봤지만 1억에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이자는 따로 계산하지 말고요. 세후로 한 35만 원, 4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5%거든요. 예, 세후 5%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자 떼고 나면 좀 줄어드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면 어쨌든 내 돈은 2억이 투자가 돼서 한 35만 원 나오면 2억 투자에 많아야 한 9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90만 원만 나와도 연 6%거든요. 예. 자, 그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가 아닌 다음에, 아파트의 월세가 아닌 다음에 상가나 특히 오피스텔은 뭐가 있는가 하면 월세는 조금씩 올라요. 그러니까 5년, 10년, 15년이 됐을 때 월세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요. 물가를 조금씩 따라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물건, 그 상가와 그 오피스텔은 두 가지의 경쟁력이 떨어져요. 첫 번째, 10년, 15년 가면서 그 옆에 더 좋은 신규 오피스텔과 상가나 또 도시 구획이 어떻게 정해져서 또 다른 신도시가 만들어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월세는 나오지만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오피스텔의 가격은 감가상각이 되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시죠? 아파트는 오르지만 오피스텔은 1억 하던 게 2억이 되지는 절대 안 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월세 가격이 물가에 대해서 보존할 뿐이지 월세를 받는 게 목적이지 이 가격 2억짜리 오피스텔이 3억이 되고 4억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분 부부가 한 달에 버는 돈이 600이에요. 부부가 맞벌이로. 그러면 600의 소득이 있는데 2억이라는 돈을 어디 넣어서 8, 9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참 소득이 있을 때는 자산을 월세에 나오는데 투자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단,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아요? 2억을 잘 굴려서 내가 소득이 없기 전에 2억을 3억을 만드는 거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산이 올라가는 거에 집중해야지 자산을 투자해서 월세 받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 다시 바꿔서 이분이 그래서 2억을 10년 뒤에 3억을 만들어 왔어요. 다시 1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이제 소득이 없어요. 은퇴하고. 물론 이제 경비나 600만 원 벌다가 부부가 한 200, 250 벌어요. 지금 60대가 넘어서. 그럼 이제 현금 3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분이 굴렸던, 예금에 넣었던, 제가 굴려줬던 이 3억 가지고 지금 오피스텔을 사서 또 대출 한 1억 정도를 껴서 4억으로 한 달에 120만 원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3억을 막 굴려서 자산을 튀길 시기는 아닌 거예요. 이제 어르신이 됐으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600이 안 나온다고요. 한 달에 나오는 게 한 200 정도? 국민연금하고 남편이 일해서. 그러면 한 300이 필요한데 생활비가. 3억 가지고 빼먹기는 이자가 너무 작고 3억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하기는 너무 위험하고 그때는 안전자산이 필요한 거죠. 어떤 3억을 굴리는 개념이 아니고 대체 소득이 나오는 자산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한 10년 그때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으로 소득이 없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100%는 아니, 케이스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한 30대는 없을 것 같고요. 40대, 50대 한참 돈을 벌 때는 아파트가 아닌 월세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년 일을 했으니까 한 15년 지나가면 반드시 그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옆에 새 오피스텔 올라오면 나중에 그렇게 한 5년간 월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공실이 나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40대, 50대 소득이 있을 때는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에는 투자하지 말고 그 1억, 2억, 3억 있는 돈 가지고 노후 때까지 잘 굴려서 목돈을 증가시켜라. 자산을 불려가라. 얼마라도. 되셨죠? 이렇게 하고 노년에는 그 자산을 함부로 투자하지 말고 안전한 임대로 가라. 그렇게 만약에 돈 중에 그러면 뭐 부동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받는 것은 괜찮다. 네. 또 두 번째는 땅 괜찮다. 네. 땅도 나쁘지 않다. 네. 10년 정도 봤을 때는. 네. 근데 땅도 월세 나오는 땅이 아니죠. 자산 가치가 오르는 땅.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고 폭락은 오지 않아요.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자꾸 일본 이야기 하는데 미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자체가 버블이라고 할 때 중국 같은 경우는 버블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국 보세요. 일본이 지금 버티는 이유가 이름 또 좀 어려워지는데 중국을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가 아니라고 저는 감히 경제를 공부하는 뭐 학자라면 학자지만 위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이번에 일본하고 부딪혔을 때 우리나라 그 불화수소수 같은 경우도 국산화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냥 굉장히 저력이, 국민들도 저력이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선배들이 워낙 고생해서 우리 아버님들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좀 빈익빈 부익부도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하고 우리가 붙어가지고요. 저도 걱정했거든요.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지난주 봤던 수많은 미국 자료도 그렇고요. 일본 자료도 그렇고 일본에서 냈던 자료, 데이터들 일본하고 우리가 이번에 붙어가지고 누가 초토화됐는가 하면 죄송한데 일본이 초토화됐어요. 우리 타격 거의 없어요. 박수 한번 치고.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네. 없어요. 그냥 그러면 뭐 언론이 거짓말하냐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냥 막연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불안해하고 저는 통계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운 거니까 오늘 이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는 이런 거예요. 일본도 지금 일본 엔화를 찍어서 버티고 있고요. 사실 미국은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아요. 실업률이 나쁘지 않아요. 미국이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금리를 올린 게 왜냐면 미국의 실업률이 보통 7% 넘어가면 안전적 넘어가면 위험하고 실업률이 7% 밑으로 들어가면 경기 호황이거든요. 미국이 실업률이 7% 떨어졌어요. 지금도 좋아요. 근데 왜 자꾸 금리를 연방 정부에서 떨어뜨린가 하면 트럼프 할아버지께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자꾸만 이 금리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뭔가 지표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요. 중국은 버블이 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중국은 이런 거예요. 상하이가 버블이면 다른 쪽을 개발해 버려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돈을 핸들링 하는데 자본주의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라면 터져요. 근데 이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을 융통하고 화폐를 찍거나 얘네들은 토지가 자기 게 없거든요. 이건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소유가 아니고 사용권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생각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다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1%인데 10% 되고 이런 건 없어요. 단지 이것과 중국 주식에 투자해도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 투자하기는 지금 되게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위험 요소가 있는 것과 부도가 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극으로 안 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앞으로 저성장 시대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가 당분간은 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이 좀 어렵지만 그것은 선별적인 거예요. 지금 중국 사드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바이오주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여기 하시는 분 좀 있지만
진짜 그래. 2, 3년 전에 바이오주에 들어간 분들은 사드 때문에 지금 거의 지금 3, 40% 마이너스예요. 물론 이 자체 내부도 있겠죠. 예. 그래서 중국 시장은 투자로 들어가기는 조금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저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가격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가격으로 본다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지금 싼 가격, 우리가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 가격으로 보면 가장 싼 가격은 어딘가면 대한민국이에요. 퍼가 너무 낮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또 투자하기 어려운 게 지금 뭐 정치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투자할 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탁할 때는 투자 안 하는 게 재테크예요. 예,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한 5만 원 갖고 2개 정도 투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큰 돈에 투자는 하지 않지만 이 시기에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알려드릴 거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됐죠.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요? 상가나 오피스텔은 조심해서 들어가자. 예. 그리고 차라리 할 거면 땅을 사라. 10년간 그런 거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버블 아니고요. 일본 이야기다 말았는데, 일본 하나만 더 일본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일본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꾸 왜 일본을 하는가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일본은 1988년도에 부동산 지수하고 니케이 지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지금 모르겠어요. 저도 안 본 지가 좀 한 달 됐는데 한 2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2만 더 될 수도 있고요. 일본 주식 시장이 1988년도에 니케이 지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88년도 몇 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예, 우리 30년 전에. 30년 전에 일본이 올림픽이 끝나고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 맞죠?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일본의 주가 지수 지금이 2만이에요. 지금 30년 전이면 얼마였겠어요? 3만 8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4만이었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먹는 이 뭐 예를 들면 뭐 이 시계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적절한데 이 시계 가격이 8만 원 한 거예요. 퍼가 8배였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10,000원이 적절한데 시계 가격이 얼마였다고요? 6만 원, 7만 원에 팔렸어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버블이에요. 그 만 원짜리가 8만 원 됐다가 6만 원 됐다가 떨어지죠.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만 원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면 가격이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때 가격이 미친 가격인 거죠. 그때 부동산 지수도 다 5.5배였어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 우리나라 주가 지수 이렇게 퍼로 볼 때 배수가 지금 얼마인가 하면 지금 뭐 한 1.2 정도 돼요. 1.2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PBR이 0.8이고 주가 지수 퍼 같은 경우는 몇월 배인가 하면 죄송합니다. 퍼는 적정 퍼가 선진국은 6, 7배,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한 10배 되면 맞아요. 10배. 근데 그때 일본이 70배였어요. 70배. 그러니까 시계 가격으로 따지면 그냥 만 원짜리가 70배라는 것은 7만 원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우리나라 가격이, 우리나라 부동산이 70배냐, 그러니까 7배 넘냐. 그때 가격으로 일본을 따지면 광주 6억짜리가 24억 되어야 버블이에요. 가격으로, 굳이 일본 가격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광주가 서른도평이 지금 6억 하는데 그게 얼마 했다고요? 24억 한 거죠. 그 시장으로 못 돌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만큼은 아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넘어가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2, 30분 남은 게 이제 좀 투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투자를 할 때는 먼저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용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예, 우리가 여행 갈 때는 4년마다 갔고, 제가 예를 들어서 결혼 10주년마다 통장이 있거든요. 10년 세월 안 갈 것 같죠. 제가 왜 통장을 나눠놓으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게 쪼개기 때문에 매달 쓸 게 좀 없어요. 지금은 저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제가 돈을 작게 벌 때 어디가 더 중요하지? 이거 해야 돼. 이러다 보니 매달 쓸 게 좀 줄어드는 거죠. 그 조금 힘들지만 시간이 가면 2, 3년 뒤에 막 목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돈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가치 있게 돈을 모으는 개념인데, 보시면 용도에 따라서 투자 방법이 다르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게 제일 안 좋아요. 100만 원이 남는데 무조건 어디 투자하거나 적금 넣는 거 안 좋아요. 100만 원이 남거나 목돈이 있으면 용도가 뭘까? 아, 이거는 요 돈은 10년 뒤에 우리 아이가 대학 가니까 대학 등록금을 좀 써야지. 아, 이거는 내가 차가 필요하니까 어제 사야지. 이런 것들이 용도 자금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5년 이내는 투자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할 때 그래서 가능하면 모르면 적금만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뭘 할 때 항상 5년 넘어가야 투자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그리고 두 번째가 수익률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뭘 할 때 얼마큼 수익을 기대하지 이 기대 수익률을 잡아야 되는데 한번 보시면 지금 이건 작년 기준 제가 잡았는데 지금 은행 이자는 이제 2% 밑으로 떨어졌고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또 신협 이런 데는 단위 농협이나 또 신협이나 이런 데는 예탁금으로 맡기면 조금 더 금리가 높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저축은행도 좀 일본 계열은 못하게 하는데 어쨌든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범위 내에서는 금리가 높은 게 좋겠죠. 그래서 적금과 예금은 어디가 좋으냐 했을 때 무조건 표시된 이자가 높은 게 좋아요. 저기 은행은 좀 위험하지 않냐 그러지만 무조건 한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부도가 나도 우리가 또 몇 천만 원 안 넣으면 2천만 원까지는 그 예금자 보험 공사에서 2주 후에 그 은행이 부도가 나도 2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돌려준다고요. 그때 이자는 원래 그 부도가 났던 은행이 주기로 했던 이자가 아니고 시중에 5개의 메이저 은행의 기준금리를 해서 이자도 준다고요. 그러면 이자가 무조건 높은 데가 내가 5천만 원 이하의 돈을 넣을 거면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은행을 알아볼 때 무조건 저 은행은 좀 작지 않아 그래도 무조건 5천만 원 이내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저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대답을 드릴게요. 비트코인부터 이야기할까요? 어르신 비트코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있어요.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있어요. 비트코인 자체는 문제가 그러니까 투자는 주식이 문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투자를 하는 우리들의 준비가 안 된 게 문제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할 때 저는 이제 청년들 비트코인 절대 못하게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하는 투자자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1,000만 원 비트코인 놓고 저는 19년간 실패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제가 손만 대면 실패는 없어요. 조금씩 올라요. 비트코인을 제가 만약에 1,000만 원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비트코인을 지금 1,000만 원 한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누뚱이가 8살이니까 얘 대학 졸업할 때 되면 제가 70이 넘는데 뭐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나도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 대학 누뚱이 결혼 자금을 좀 준비하거나 대학 등록금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1,000만 원을 비트코인 넣는 거죠. 그리고 왜 블록체인 자체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높아요. 근데 뭐 저는 10년, 12년 보는 거니까 1,000만 원 넣어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큰 이슈만 없으면. 그리고 이제 10년 뒤에 비트코인이 한 2천만 원 됐어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겠어요. 왜?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이 10년 뒤에 2천만 원 되면 연복리로 7% 수익이 났거든요. 그럼 저는 제가 투자 전문가지고 자산관리사지만 제가 볼 때 요즘 저금리에 연평균 매년 7% 먹었으면 전 대박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비트코인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비트코인을 1,000만 하는 순간 한 달 뒤에 2,000 되길 꿈꿀걸요? 근데 그 자체가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예요. 우리가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가 그렇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로. 근데 그게 나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할 거면 블록체인 자체의 시장성은 굉장히 좋다. 예, 이거는 금융혁명이 일어날 거다. 앞으로 AI가 도래되면서 그래서 청년들은 그 돈도 청년들은 1,000만 원 있으면
전세 없고 내 집 사야죠. 저는 그런 거고요. 이제 어르신들이 내 노후에 좀 하고 싶다 그러면 1,000만을 넣어서 놔두세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 1,000을 넣었어요. 근데 한 3년 뒤에 2,000 됐어요. 그럼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다 끌어모아서 넣어요. 막 보여주고 막 부인한테 보여주고 막 빚내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통제되면 좋은데 안 그래요. 그 주식을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좀 조심하자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이야기하는 거니까 DLS. 어르신들 꼭 메모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DLS, DLF, ELS는 뭐냐면 주가지수 연계 연동 상품이에요. ELS가. 그 다음에 DLF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ELF는 독일 국채 연계 지수 연동 상품이에요. 자, DLF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왜 제가 DLF를 설명해 드린가 하면 여기 어르신 중에 5년 뒤에 똑같이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누군가가 사기, 그러니까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사기를 치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상품은 아니에요. 원래 금융은 파생 상품을 만들게 돼 있고 그 파생 상품 안에 경우의 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은행에 예금을 넣거나 보세요. 이게 채권인데요. 채권 5년 수익률이 얘가 얼마인가면 20%니까 나쁘지 않아요. 5년에 20%면 매년 4%니까 이게 이제 유럽에 들어가는 채권이에요. 자, 채권은 회사가 팔면 회사채, 국가가 팔면 국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ELF가 뭐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게 ELS하고 똑같아요. 얘에 투자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원금이 깨지는 거고요. 채권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굉장히 단순한데 ELF나 ELS 연동 지수는 뭐냐면 그 독일 국채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투자되는 회사채나 국채가 아니고요. 그 독일 국채에 돈이 들어갔는데 이런 거죠. 0을 기준으로 2%까지 오르면 연간 4% 5% 확정 금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0%부터 출발해서 0.25 사실은 독일 국채가 0.25 밑에 떨어지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그건 어려워요. 국채 이자가 단기간으로 0.2% 마이너스는 사실은 어려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든 거예요. 그 자료를 보여주겠죠. 보시라. 독일이 어떤 나라냐.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렇지, 독일은 부도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독일 직접 투자할 때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투자한 것은 여기에 0을 기준으로 이 국채의 이자가 마이너스 0.25, 2%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0.25보다 떨어지면 손실 구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0.5% 떨어지면 원금이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 올라가면 이자 주죠.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데이터들은 웬만하면 4% 5% 받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런 부분에서 독일 국채가 문제가 생긴 거고요.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ELS가 있는데 ELS는 이런 거예요. 저도 ELS 팔아요. 어떤 ELS인지 알려드릴게요. 어떤 걸 하면 안 되는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ELS 나쁘지 않아요. ELS는 기준가가 뭐라고요? 연계지수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연동되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것을 주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주식이 변동이 더 커요. 이거는 이해 잘 못해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젊은 친구들은 안 해도 되는데 어르신들이 은행 가면 이걸 제일 많이 팔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은행에서 많이 파는 게 얘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BP라고 보너스 포인트가 제일 많아요. 왜? 분기마다 상한되거든요. 그럼 하나 팔고 수수료 먹고 고기도 나쁘지 않아요. 고객은 연간 4%지만 우리는 1년에 3번 상환되면 3번 수수료 먹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팔 거란 말이에요. 왜? 뭐가 많으니까? 수수료가 많으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은행 입장에서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보세요. 근데 그걸 주식으로 하면 똑같아요. 주식이 이만큼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만큼만 안 떨어지면 이게 이제 속는 거죠. 떨어져도 이자를 주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만큼 떨어지면 원금을 주지만 이만큼 떨어지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ELS를 할 거면 이렇게 메모하세요. 몇 가지만 적으세요. 지수만 한다. 지수. ELS 투자 방법은 첫 번째 지수로만 한다. 예, 지수. 두 번째 지수를 여러 가지로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코스피 지수, 샹하이 H 지수, 그 다음에 유럽 지수, 다우 지수, 이렇게 지수가 많으면 그러잖아요. 우리 아까 아이 자녀 3명 있다고 했고 저도 딸을 3명 낳았는데 오늘 제 이야기 못하고 갈 것 같은데 너무 잘 들으셔서 막 신나게 이야기하는. 사실은 아카데미 와서 이렇게 잘 듣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아 진짜 안 그래요. 요즘 여러분들 집중도가 저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예. 이게 제가 또 막 이야기를 쉽게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하여튼 역시 이 장수 프로그램 뭐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부도 좀 했지만 어쨌든 진짜 그래요. 이 정도면 제가 봐도 놀라워요. 제가 지방에 잘 안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강의해도 서울에 가면 막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오늘 이 정도면 대박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자녀가 3명이면 결혼하고 나면 에이스까지 해야 되는데 바람 잘 일 없잖아요. 그죠? 애가 1명인 것과 3명인 것은 기쁨을 줄 때도 있지만 부모로서 걱정도 많죠. 그래서 ELS를 할 때는 지수가 많으면 안 돼요. 저는 ELS 잘 안 파는데 간혹 이렇게 주가를 보고 요즘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요. 할 때 하나만 해요. 왜? 유럽 잘 모르겠어요. 전 전문가라도 제가 유럽에 안 살아서 유럽의 지수를 파가는데 어려워요. 그리고 일본 더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중국은 더 몰라요. 사회주의 지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디 투자하는데 모르는 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 어때요? 여러분 조금만 찾아봐도 한국 분위기 알잖아요. 그러면 ELS를 할 때 어디 해요? 코스피만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코스피 ELS만 한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적어놓고 물어는 보세요. 이건 꼭 적어야 돼요. ELS를 할 때 ELS 많이 해요. ELS 할 때 뭐를 하면 안 되는가 하면 ELS는 락인이 있고 노 락인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락은 걸어 잠근다는 거잖아요. 예, 걸어 잠그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르셔도 가서 할 때 여기 PB님 혹은 은행 창구에서 이거 영어 발음 잘 안 돼도 이게 걸어 잠그는 거예요, 풀려 있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예, 그게 락인, LOCK, 락인 or no 락인. 예, 우리가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된 건, 자 보세요. 금융위기 때 코스피 지수가 2200이었어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98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안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2년 3개월 만에 코스피는 2000에서 1000을 찍고 다시 2000을 올라왔어요. 그럼 잠깐 내가 1000만 원을 ELS에 투자했어요. 그러면 점점 떨어지니까 상환이 안 돼요. 계속 연장돼요. 그럼 결국은 3년 동안 코스피는 2000에서 다시 회복되었죠. 그러면 연 6%니까 3년이면 18%를 줘야 되는데 1000만 원 넣고 얼마를 가져갔는가 하면 2000만 원 가져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가는 똑같이 2000인데 중간에 한번 밑에를 쳤잖아요. 이때 걸어버리는 거죠. 그럼 주가는 회복되어도 맨 밑에 40% 50% 밑으로 떨어진 이때 락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얘는 뭘 잡고 있는 거예요? 몇 프로 밑에 떨어지면 안 돼 라고 했던 그 40%를 잡고 있는 거죠. 주가 1200. 이게 락인이에요. 좀 어렵지만 하여튼 ELS를 나쁘지 않다 할 때 코스피만 하세요. 그 다음에 여윳돈으로 하세요. 3년간. 그리고 가서 뭐라고 한다고요? 어르신? 이거 풀려 있어요? 잠겨 있어요? 잠겨 있어요? 풀려 있어요? 그러면 돼요. 근데 잠겨 있다 그러면 하면 안 되고 풀려 있다 그러면 하면 되죠. 알겠죠? 그게 뭐라고요? 노 락인. 됐죠?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3년 여윳돈으로. 많이 말고 조금만. 그러면 이자보다는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지금 주가가 만약에 2050이다. 그럼 이런 거예요. 2050보다 높아야 주는 게 아니고 4개월 뒤에 2050에서 10% 안 떨어지면 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져도 주는 거죠. 하지만 노락인으로 하는 거죠. 그럼 아까 비트코인 말씀해드렸습니다. 어르신, 내가 어르신 1000만 원 해서 내가 10년간 넣어두겠다 하면 하시고 스타일 보면 알거든요. 어르신이 1000만 원 넣어서 한 3년 뒤에 2000 되면 또 재밌네 그러고 막 모든 돈을 끌어놓을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ELS
그래서 그러면 이런 공부를 미리 제가 아카데미에서 했다면 DLF를 할까 안 할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코스피 외에는 하지 마라. 기준이 되는 뭐 기준가가, 그죠? 근데 그러면 DLF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저한테 문자 많이 왔어요. 전세금 2억 받아가지고 갔는데 은행에서 예금 넣으러 갔는데 예금 만기가 됐는데 DLF 하라고 막 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사기 친 건 아니에요. 왜? 그들도 국채 독일 국채가 0.25 밑으로 떨어질 걸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예, 그렇죠. 자기들도 뭔가 자신감이 있었겠죠. 물론 또 판매에 대한 욕심도 있지만 위례에서 많이 터졌거든요. 저기 서울 위례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2억을 맡길 때 그분들 어르신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요. 센터장님, 독일에다가 투자하는 거래요. 독일이 안 망하겠죠? 그렇게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떨어져도 준대요.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예요. 제가 못하게,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어르신 공부했죠. 예, DL, EL 이런 거 할 때는 연동 지수 할 때는 무슨 지수 하라고요? 어르신이 뭐랬는 줄 알아요? 코스피. 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그럼 거의 다 했죠? 아까 보험은 회장님 개인적으로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네, 이제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5만 원, 네, 5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알려드릴 테니까 메모하세요. 메모하고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해보세요. 혹시 우리가 3년 5년 뒤에 제가 또 뭐 이렇게 제가 또 이제 위촉이 됐으니까 와서 또 한 번 더 우리 얼굴 봅시다. 그래서 얼굴 보러 왔어요. 네, 군수님이 또 좀 불러서.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3년 뒤에 왔는데 마이너스다. 그럼 플래카드 붙겠죠. 김은수 물러가라. 네, 그렇게 붙겠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모든 투자는 누구의 책임이다? 본인 책임이다. 근데 5년이면 제가 19년 동안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 보면 한 군데도 플랜카드 붙은 적이 없어요. 단 투자를 하고 1년, 2년 뒤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채권 말고 주식은. 하지만 5년을 기다리면 올라온다. 왜? 목돈으로 넣는 게 아니고 매달 나오니까. 그럼 떨어지면 싸게 사는 거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어르신들은 안 하셔도 우리 젊은 분들은 해야 돼. 왜? 예금에만 넣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예 불러드릴게요. 자, 이거 메모하세요. 피델리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를 볼 때는 피델리티라는 맨 앞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걸 볼 때 알려드릴게요. 맨 앞에 있는 것은 운용사의 이름이에요. 이해가 되죠? 맨 앞에 이름. 그러면 이게 피델리티라는 것은 어디서 운영한다고요? 피델리티, 어딘지 하여튼 뭐 어렵지만 피델리티라는 회사가 운영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나와요.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유럽. 유럽에 투자하는 증권이에요. 세 번째는 이 증권이 채권이냐 주식이냐가 나와요. 얘는 뭐라고 나와요? 채권 나오죠. 이제 아시겠죠? 운용사가 나오고 투자하는 곳이 나오고 주식인지 채권인지 나오죠. 그래서 채권을 하면 돼요. 연간 평균 수익률은 한 4, 5% 정도 보면 돼요. 유럽 전체에 투자되는 거죠. 나쁘지 않아요. 예, 되게 안전되고 좋아요.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적금 대신에 한 4, 5년 보고 매달 5만 원씩 자동이체 해보세요. 예, 진짜로요. 예, 괜찮아요. 예. 근데 보면 중간에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채권이라도 투자하는 거니까. 근데 신경 쓰지 말고 센터장님이 5년 하라고 했지. 예. 5년 안 하면 큰일 난다. 5년 동안 수익이 안 나면 큰일 나겠지만 수익이 나요. 은행 예금 이자보다 나요. 그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보시면 공모주 채권 이런 게 있는데 여기도 5년간 32%가 났잖아요. 보시면 거의 다 채권이에요. 10%는 IPO라고 주식에 상장하는 데 투자하고 90%는 채권인데 이런 것들도 분리과세가 되어서 자산가들이 많이 해요. 얘도 괜찮고요. 5만 원씩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는 지금 보세요. 마이너스죠? 제가 이걸 왜 가지고 나오겠어요? 이 마이너스 5%, 3%는 여기 나오는 것은 목돈을 넣었을 때 이야기예요. 목돈을 넣었을 때 우리는 매달 넣잖아요. 5년이면 마이너스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가져 나오는 거는 그래도 문제 없다는 거죠. 지금 배당주가 워낙 싸요. 예, 국내 배당주 이런 데다가 해서 두 가지
여기는 어느 회사가 운용할까요? 신영. 예. 그럼 어디다가 투자될까요? 예, 배당 같은, 예, 가치로운 배당. 배당주도 아니에요. 삼성전자, 삼성 우선주가 15%나 있어요. 예. 어쨌든 이런 데다가 투자되는 뭐예요? 채권의 주식이에요. 주식. 예. 이제 좀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면 돼요. 은행 가면 함부로 못 해요. 딱 가서 앉아가지고 저기 어떻게 왔어요? 펀드 뭐 있어? 이렇게 아니고 저기 혹시 피델리티 유럽 채권 있어요? 그러면 되게 은행에서 야 혹시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럴 거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못 봐요. 예. 됐죠?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길게 하라. 보험은 하여튼 보험은 많이 하지 마세요. 보험 많이 하지 말고 종신보험은 하지 마시고요. 아, 실비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실비. 예, 실비 있어야 되고 어르신들 중에 병이 있어서 보험료 막 10만 원, 20만 원 넘어가면 죄송한데 보험 들지 말고요. 그냥 적금 넣어서 모으세요. 예, 그게 훨씬 더 나아요. 예. 보험으로는 저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해드릴 게 다 했어요. 이제 하여튼 노후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투자하지 마세요. 자식을 버리세요. 예, 진짜로요. 자식을 버리세요. 예, 자식을. 그리고 창업하지 마세요. 창업에 성공한 사람 없어요. 가능하면 그냥 은퇴하고 나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고 나서 노후를 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부가 마음을 합치고 삶을 같이 바라보고 내 몸을 써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40대 중반이 노후에 200만 원을 만들고 싶다고 연금을 들러왔는데 한 달에 300을 넣어도 200이 안 나와요. 물가가 그래요. 예. 20년 뒤에 인플레이션 따지면 10년 넣고 연금은 10년 넣고 30년 받아야 되잖아요. 200만 원 받으려면 500만 원을 10년 넣어야 돼요. 그게 빠를까요? 은퇴하고 나서 부부가 일해서 200만 원 버는 게 빠를까요? 예. 그러니까 임대소득 100만 원 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좋아하는 일 해서 사람들을 돕고 이바지하고 한 달에 한 50만 원, 100만 원 벌면 그때 현재 가치로 돈을 버는 거라서 유리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리고 목돈은 남겨뒀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자꾸 목돈을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목돈은 놔두고 창업하면 투자해야 되잖아요. 아파트 담보대출 받고. 예, 그렇게 하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여튼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족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부도나고. 그리고 마지막 사진만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큰딸이 중증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아팠고 아버지가 부도나고 진짜 18억의 원금이 빚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제가 30대에 아버지 부도나고 큰딸이 아프게 태어나고 중증장애인이 돼서 위로 먹여야 되고 그리고 또 둘째도 있고 늦둥이는 이제 여유가 있게 낳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딸 3명 낳아서 살아보고 부도나고 어려움 겪어보니 돈이라는 게 가족이 제일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재테크로 일반인들이 돈 벌기가 어렵고 그럼 좀 아끼고 투자해서 실패 않고 노년에는 일해서 먹고 살고 이렇게 하면 별로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걱정 없는 우리 집의 지름길은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투자를 실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 돈 걱정 없는 우리 집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강연을 해주신 저희 김인수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9회 장성 아카데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